자고 일어났을 때 손이 찌릿찌릿하고 저렸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동안 그 증상이 꽤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특히 왼손 새끼손가락 쪽이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 뭔가 잘 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됐나 보다 하면서 손을 비비거나 주무르고 넘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혈액순환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식처럼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손발이 저리면 혈액이 잘 안 돌아서 그렇다. 따뜻하게 해주면 낫는다. 뭔가를 꽉 쥐고 있거나 자세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림이 자다가도 오고 별로 무리한 자세도 아닌데 반복되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손발 저림의 원인이 혈액순환 하나가 아니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혈관 쪽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도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원인도, 접근 방식도 꽤 다르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해한 내용들을 천천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말초신경이라는 게 뭔지부터 찾아봤습니다. 저는 신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뇌나 척수 같은 걸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게 중추신경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그와 별개로 우리 몸 전체에 퍼져 있는 신경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말초신경입니다. 말초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시작해서 우리 몸 구석구석, 손끝, 발끝, 피부, 근육 같은 데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앙에서 보내는 신호를 각 부위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에서 느끼는 감각을 다시 중앙으로 보내주는 통신망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말초신경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질감을 느끼고 온도를 느끼고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뭔가를 집을 때 힘 조절도 이 신경 신호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이 손상되거나 제대로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저림이나 찌릿함, 무감각, 심하면 타는 듯한 느낌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제가 처음 든 생각이 그럼 혈액순환 문제와 신경 문제를 어떻게 구별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는 게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됐습니다. 자료를 보니 몇 가지 기준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더라고요. 먼저 혈액순환이 문제일 때 오는 저림은 자세나 압박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다리를 꼬거나 팔을 특정 방향으로 눌리게 했을 때 나타나고 자세를 바꾸거나 움직이면 비교적 빠르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 온도가 함께 낮아지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혈관 쪽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경 손상으로 오는 저림은 자세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압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저리거나 자다가 갑자기 찌릿하거나 저린 느낌이 일정 부위에 고정되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 신경 쪽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차이로 언급된 게 감각의 종류였습니다. 혈액순환 문제일 때는 저린 느낌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이 손상됐을 때는 저림 외에도 타는 듯한 느낌,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찌릿함, 또는 반대로 그 부위의 감각이 무뎌지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다 비슷한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꽤 다른 신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저릴 때 양쪽이 동시에 오는지 한쪽만 오는지도 중요한 구분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한쪽에만 증상이 집중되는 경우는 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눌리거나 손상된 상황의 가능성이 있고 양쪽 발끝에서 동시에 시작되어 올라오는 패턴은 전신적인 신경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찾아보면서 저한테 가장 의외였던 내용입니다. 저는 손발이 저리면 혈관이 좁아졌거나 혈압 문제거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 원인 목록이 생각보다 길고 다양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많이 나온 게 당뇨와 관련된 신경 손상이었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그 영향이 전신의 신경에 서서히 쌓인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가느다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손끝이나 발끝처럼 중심부에서 먼 부위부터 감각이 무뎌지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걸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자료에서 흥미로웠던 건 혈당이 당뇨 진단 이전인 공복혈당 장애나 당뇨 전 단계 구간에서도 이런 신경 손상이 서서히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뇨주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발 저림이 신경 쪽 신호로 올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좀 의외였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경추나 요추, 그러니까 목과 허리 디스크 관련 문제였습니다. 척추 사이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면 그 눌린 신경이 담당하는 부위, 즉 팔이나 다리로 저린 증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면 팔이나 손에 저림이 오고 허리 쪽이면 다리나 발에 저림이 오는 패턴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이 자꾸 저려서 혈압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 목 디스크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찾아보고 나니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와의 연관이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과 근육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저림이나 무감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는 피로나 부종 같은 증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손발 저림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자료에 나왔습니다. 네 번째가 만성적인 음주였습니다. 알코올이 신경에 직접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술을 오래, 자주 마신 경우에 말초신경이 서서히 손상되는 경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영양 흡수, 특히 비군 비타민 흡수와도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외였던 게 특정 약물의 부작용이었습니다.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 그리고 당뇨약으로 쓰이는 메트포르민 같은 약도 장기 복용 시 신경이나 비타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저림 증상이 생겼다면 그 연결을 한 번쯤 의사와 확인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이라는 단일한 이유보다 원인이 훨씬 다양할 수 있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 디스크, 갑상선, 음주, 약물 부작용까지 포함되더라고요. 그리고 원인마다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손을 주무르는 것만으로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서 꽤 많이 나온 게 영양소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비타민 B12였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미엘린 수초라는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미엘린 수초는 신경이 신호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감싸주는 일종의 절연체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는데요. 이 구조가 손상되면 신호 전달이 느려지거나 잘못 전달되면서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기 쉬운 상황들도 자료에 나왔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 위산이 적은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장에서의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앞서 언급한 메트포르민을 오래 복용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자료를 보니 B12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래서 중장년층에서 B12 부족이 손발저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몇 년 전에 발끝이 저리다고 하셔서 혈액순환 영양제를 드셨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 B12가 낮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찾아보고 나서야 그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주 나온 게 비타민 B1, 그러니까 티아민이었습니다. 티아민은 신경계 기능 전반에 관여하는 영양소라고 하는데 특히 알코올을 자주 마시는 경우나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에 결핍이 생기기 쉽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초신경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가 비타민 B10C였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보충제를 너무 많이 먹어도 신경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어서 제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알파리포산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었습니다. 당뇨성 신경통증과 관련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신경세포에 대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보충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음식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채소류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로 나온 게 마그네슘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의 전기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무기질인데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저림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식단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하기 쉽다는 내용도 반복됐는데 통곡물이나 견과류, 녹색 채소에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이 혈액순환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료를 보니 말초신경 쪽에도 움직임이 의미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료에서 반복된 내용 중 하나가 신경은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고 그 자극이 유지될 때 기능이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이 신경에도 좋지 않다는 맥락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발목 돌리기였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목을 천천히 크게 돌리는 동작이 발끝 쪽 말초신경과 혈류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한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차례 반복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손가락 벌리기 동작도 나왔습니다. 손을 쭉 펴서 손가락 사이를 최대한 벌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건데 손 말초신경 쪽에 자극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발바닥 자극이었습니다. 발바닥에는 신경 말단이 밀집해 있는데 딱딱한 바닥이나 작은 공 같은 물건 위에 발바닥을 올리고 천천히 자극을 주는 동작이 반복적으로 언급됐습니다. 경추, 그러니까 목 스트레칭도 나왔습니다. 목을 앞뒤, 좌우로 천천히 늘려주는 동작이 목에서 팔로 이어지는 신경 경로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통증이 심하거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하기보다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아직 어렵습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발목 돌리기 하나만이라도 앉아서 일하다가 생각날 때 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서 스스로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저림이 자세와 상관없이 옵니다. 특별히 누르거나 꼬은 자세가 아닌데도 저림이 오는 경우, 그리고 자세를 바꿔도 잘 안 풀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발끝이나 손끝에서 시작되어 안쪽으로 올라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양쪽 발끝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저림이나 무감각이 있는 경우인데 자료에서는 이런 패턴이 전신적인 신경 상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반복됐습니다. 세 번째, 저림 외에 타는 느낌이나 찌릿한 전기 느낌이 함께 옵니다. 저린 느낌보다 강도가 있는 감각이 동반된다면 단순 압박 저림과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발바닥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 바닥 감촉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발에 뭔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부분도 말초신경 관련 신호로 언급됐습니다. 다섯 번째,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상단이거나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뇨 진단 이전 단계에서도 신경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혈당 수치와 저린 증상을 함께 놓고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섯 번째, 비텔비 수치를 최근에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텔브는 일반 건강검진 기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림 증상이 반복된다면 P7B 수치를 따로 확인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 이상이 반복적으로 해당된다면 자가 판단보다는 한 번쯤 확인받는 편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당뇨나 갑상선 관련 가능성이 있다면 내과나 신경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손발 저림은 혈액순환이라는 단일한 이유 말고도 원인이 꽤 다양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신경 자체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손상이 진행 중일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혈당, 갑상선, 경추,
특정 약물처럼 의외의 연결고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전부 혈액순환 탓이겠거니 하고 주무르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다르면 접근도 달라진다는 게 이번에 찾아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주무르거나 따뜻하게 해도 잘 안 풀리는 저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냥 체질이거니 넘기기보다 한 번쯤 혈당이나 비시비 수치 같은 것도 같이 확인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반복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갑상선 기능과 전신 피로감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료를 찾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